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106회고요. 올해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시험이에요. 2월 12일 날 시행이 됐었고요. 자, 이론 문제부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띵. 자, 2월 12일 106회 이론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나왔어요. 회계 1급, 전산회계 1급에서는 지금 우리가 TET에서 배웠던 그 제조업인 것처럼 여긴 전산회계 1급에서 회사가 법인이면서 주식회사이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라는 게 전제조건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 회계 정보에 대한 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었는데,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던 그다음에 FAT 1급이 됐던 FAT 2급이 됐던 할 거 없이 여기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것은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많이 질문이 나오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처음 요거 봤을 때는 여기 세무 2급 정도에서 나오면 좀 적절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어서 우선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복습할 겸해서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때는 재무회계와 그다음에 관리회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관리회계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비교를 해드렸는데, 여기다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여기서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뜻은 뭐냐면은 질적 특성이다. 이 질적 특성의 의미는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유용성. 그래서 말을 갖다가 좀 한자로 말고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바꿔보면 회계 정보가 이런 게 더 유용해요. 이런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재무회계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반해서 관리회계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목적에 맞게끔 그 자료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여기는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되게 유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적 특성에 대해서 보강적으로 필요한 특성들이 따라 붙게 되는데, 신뢰성에서는 보강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면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거기에 반해서 목적 적합성에서는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의 충실성 다음에는 검증 가능성이 신뢰성을 보강해주는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측 가치와 그 다음에 여기는 피드백 가치. 아마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립성이 있어야 돼요. 재무회계는 보강적인 세 번째 특성이 중립성이고, 관리회계에서는 여기는 독립성이 뭐죠? 세 번째 게 뭐였었죠? 적시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근본적인 질적 특성, 관리회계에서에 대한 얘가 여러분 회계 1급 때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 틀에다가 여기 이제 세무 2급이다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비교 가능성은 재무회계 목적 적합성이 됐던 그다음에 신뢰성이 됐던 다 있어야 되는 것 공통적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세무 2급이나 1급에서 이런 내용도 물어보게 되는데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관리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재무회계에는 그러면 목적 적합성은 빠져도 되느냐 그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재무회계도 관리회계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돼요. 다 있는데 뭐가 신뢰성이 얘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여기 관리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모든 자료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지 어느 한쪽이 아예 없다면 그 정보는 회계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가 돼버린다는 얘기도 해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에 대한 상충관계를 보통 설명할 때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요. 얘도 그냥 그 교재만 이해하면 어려우니까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을 구분할 때 목적 적합성은 그 재무제표가 됐던 그 거래 내역이 됐던 간에 현재 가치 즉 공정 가치를 반영하면은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완전성을 갖다가 논하게 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우선 자산을 봤을 때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10년 전에 취득을 했다면 증빙서류도 그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다 기록을 해놨겠죠. 그다음에 역사적 원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신뢰성은 저하가 되는 게 아니라 신뢰성은 짱이죠. 신뢰성은 엄청나게 높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이 토지의 가격은 10년 전의 가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현재 가치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때 샀을 때 가격이 1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10년 후 지금 얘는 얼마짜리냐면 50만 원짜리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재무제표의 토지의 가격, 유형자산 토지 가격은 그대로 1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자료에 대한 건 신뢰성은 되게 높지만 현재 가치에 맞아요? 공정 가치에? 안 맞죠. 목적 공정 가치는 공정 가치로 반영되어 있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목적 적합성은 뭐 정확성이 뭐 제고된 데가 아니라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 정보가 잘못된 것은 그랬으니까 여기 1번이 잘못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 상황이 공정가치에 가까울수록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 문제에서 설명하는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어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2번 회계 정보는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간 기업들 간에도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비교 가능성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기관별로도 우리 회사에 대한 기관별 비교 가능해야 되고요. 기업 실체 간에 같은 동종업체들끼리 그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 써놨죠,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이것도 두 가지 다 써놨죠.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래도 이제 회계 1급 정도 되니까 이런 용어는 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 여기 재무상태표에 영어로 줄여서 써놓을게요. 이 BS에 보시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구성요소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여기 자산, 여기 부채하고 여기 밑에 자본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계 원리 배울 때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여기 부채를 갖다가 우리는 타인 자본이라고 불렀었죠. 자본은 자본인데 우리 자본이 아니야. 빌려와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따른 표현 얘가 타인 자본이라고도 불러요. 타인 자본의 상대적인 개념은 여기 자본을 갖다가 자기 자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부채다, 자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또 금융에서는 설명할 때
부채를 갖다가 타인 자본이라고도 설명하고요.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도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는 타인 자본에 대한 거, 자기 자본에 대한 거 다 설명이 가능하고 있죠. 자산 총액에 대한 거, 자산 총액 여기 있네요. 있죠? 그 다음에 경영성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 회계 원리 때 배웠던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것이지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뭐 이런 문제는 아마 이게 나왔을 때 숨도 안 쉬고 그냥 바로 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또 이런 용어들을 못 알아들을까봐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얘기하는 것이죠.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하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토지를 취득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세금 나왔다, 부대비용이니까 얘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게 되면 얘는 판매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얘는 부대 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판관비고 주로 판관비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 제가 지난번에 이건 차량 운반구 갖고 설명해 드렸었죠. 차를 갖다가 취득하는데 그 차 값보다, 그다음에 거기 그 채권 가격 차이 나는 거, 이것도 좀 설명을 해볼까? 복습할 거니까. 자, 지난번에 설명한 거 복습을 할게요. 자, 우리 차량 운반구를 갖다가 취득을 하는데 차량 운반구의 가격은 4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차를 신차를 사게 되면 채권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된대요. 근데 그 금액이 50만 원이래요. 이렇게. 그럼 어차피 500만 원을 주면 우리는 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채권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 채권을 갖다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팔아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가격이 50만 원인데 지금 얘를 바로 매각해서 팔아버리게 되면 45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45만 원은 현금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이고, 얘 두 개에 대한 차이 금액이 발생하죠. 얼마가 발생했어요? 5만 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5만 원은 뭐라고 보느냐 이거죠. 이 5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차량 운반구 값에다가 차액 포함시켜서 455만 원이 차량 운반구의 값이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일종의 부대비용이라고 얘를 본다는 얘기죠. 채권의 공정가치와 만기됐을 때의 가격의 차이, 요만큼을 어디다 포함시킨다? 차량 운반구 가격에 포함시킨다.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금액은 지금 50만 원이었거든요. 현재 가치는 45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금액 있죠? 어디에 포함시켜라?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켜라. 요 말을 이렇게 말로 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4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라는 건 뭔가 지금 그게 기계장치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취득 단계가 시작된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부대비용으로서 관련된 설계, 뭐에 관련된 설계인지 모르니까 그 자산명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금 전반적으로 저기 첫 번째 그 회에 첫 번째 회차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은 어렵다. 자격증 따는데 물론 지장 없겠지만, 자, 4번 문제는 유가증권에 대한 걸 여기서 한번 다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었는데, 요 문제 풀기 전에 이것도 복습 같이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리 여기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유가증권, 이것도 용어를 알아야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배경 지식으로 있어야 될 항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가증권을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채무증권은 채권을 의미하고 채권에는 뭐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국채, 공채, 사채. 사채는 깍두기 사채 아니라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얘기해 드렸었고, 지분증권은 주식을 의미하고 걔를 지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분증권은 주식을 의미한다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채무증권은 채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가증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용어들은 우리가 회계상 기록할 때 쓰는 계정명은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기록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으로 네 가지를 기록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용어로 기록하고, 단기 매매 증권에는 주식도 있다 그랬었고 제가 채권도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시험 문제 대부분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주식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여기 주식만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 그랬었죠. 채권도 있어요. 근데 채권 문제는 왜 시험을 안 내네요? 채권 문제는 이자와 관련돼서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수준에서는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정도에 대해서 나오지, 여기 채권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취득한 거 시험 문제가 여러분 급수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있었다 그랬었죠. 자, 매도 가능 증권에도 마찬가지로 투자 목적이 보편적으로 장기이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란 말이 붙었으니 1년 이내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현금화가 될 것이지만, 이 매도 가능 증권에는요, 단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이 계정을 프로그램에서 조회해 보시게 되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위에 거는 유동자산이고요, 밑에 거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 단기라는 얘기를 써놨지만 우리가 쓰는 회계 용어로는 여기 유동 자산도 있고요, 비유동 자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말 그대로 만기가 있는 것은, 주식은 만기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주로 뭘 얘기한다?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일 때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국채, 공채, 사채에 해당되는 것일 때 만기 보유 증권을 쓸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쓰는 계정 중에 지분법 적용 투자 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여기를 지배할 목적으로, 지배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얼마큼을 취득했을 때요,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했을 때 그때 쓰는 우리 계정 명칭이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렇게 네 가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제일 빈도수 높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당연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매도 가능 증권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세 개,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까지 네 개가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기반 배경 지식으로 갖고서는 여기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유가증권 형태상 주식, 채권에 적용된다. 제가 만기 보유 증권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채권밖에 없다 그랬는데 주식이라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죠. 그리고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며 주식 형태만 가능하다. 주식 형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채권도 있다 그랬어요? 채권도 있다 그랬었죠? 틀렸죠.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채권 적용이 되며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 여러분들 회계 원리 배울 때 제가
계정들 다 외우게끔 해드린 거, 요런 거 알고 계시면 금방 구분되니까 되게 쉬운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4번 만기보유증권은 주식이 아니라 어디다? 채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본조정 항목. 이런 거는 진짜 오척하시잖아요. 그죠? 답 몇 번이에요? 이건 계정만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간을 절약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쓰시면 될 거고, 이것도 적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자본 계정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무 2급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자, 6번 문제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이건 교재에서 각 수익, 우리 수익, 비용,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 할 때 나왔던 항목인데, 회계 보통 이건 이 정도면 세무 2급에서 주로 낼 법한 문제이긴 한데, 여기 회계 1급 문제 출제가 됐네요. 자,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로열티 수익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정확하게 설명 잘 한 거고요. 모르시는 경우 이걸로 그냥 익혀놓으셔도 돼요.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두 번째,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우리가 배운 대로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도 정확하게 설명 맞았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 금액 확정되는, 보통 주주총회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한다는데, 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세법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익은 뭘로 인식한다? 수익 비용은 우리는 재무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매출원가 계정 물어보고 있어요. 재고자산에 대한 건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도 잠깐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복습도 겸해서 제가 이거 문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상품 계정 그려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해하기도 빠르고 숫자도 정확해져요 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는 상품 계정은 상품 계정이 되겠고, 자, 숫자 주어진 거 제가 한번 천천히 반영해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50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 50만 원 이렇다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확실한 거 숫자부터 반영을 할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 150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매입 애누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매입한 금액이 있겠죠? 매입 애누리가 75만 원, 총 매입액 800만 원. 그러면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는 빼줘야 되죠. 그럼 여기 제가 할 때 단기 매입은 순 매입액 적어주셔야 돼요.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럼 여기서는 뭘 빼줘야지 돼요? 순 매입액을 기록하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으니 8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면 75만 원을 빼주게 되면 지금 단기에 매입한 순 매입액은 725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은 50만 원에다가 725만 원 더해주고 여기 150만 원 빼주게 되면 매출원가가 지금 계산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또 하나가 더 나왔네요. 타계정 대체 금액이 말 뜻이 뭐예요?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판매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없어졌다는 얘기죠. 타계정 대체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켜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었어요. 타계정 대체를 빼주는 것이 매출원가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타계정 대체 금액은 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두 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매출원가 계산기
775만 원에서 150만 원 빼주게 되면 625만 원 나오죠. 62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상품 계정을 보시게 되면 상품 계정이 지금 다 감소한 거죠. 재고자산이 감소했는데 얘는 판매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는 판매가 된 게 아니래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어 빠져나간 금액이 얼마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30만 원은 지금 판매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30만 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얼마만 기록이 돼야 되겠습니까? 595만 원만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계정 대체의 말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타계정 대체 제가 설명해 드릴 때, 타계정 대체는 재고자산 중에서 판매된 분이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타계정 대체라고 부릅니다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이렇게 계산해서 타계정 대체란 용어까지 알아들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타계정 대체 아무 때나 막 쓰기는 했는데 내용을 모르면 여기서도 계산하는 문제가 빤한데도 불구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판매 대행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판매 대행 수수료는 판관비죠. 매출원가 계산할 때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없는 금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아마 요거 제 생각에 이론 때문에 이번 회차 106회는 합격률이 많이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자, 연문은 2022년 12월 26일에 거래처의 상품을 인도했으나,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때 판매가 된 거죠. 우리가 부가세법에서도 인도가 되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상품 판매 대금 전액이 2013년 1월 5일에 입금되어서 요때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대요. 그럼 요거 현금으로 받았다고 치고, 얘는 제가 두 가지로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12월 26일 날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해놓고 금액 뭐 10만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상품 매출, 이런 수익 계정이죠. 10만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돈이 들어온 1월 5일날 현금으로 돈 들어왔다 그래서 현금 10만원 이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이때 상품 매출이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2월 26일 날 결산할 때 외상매출금은 자산계정이죠. 자산계정 써야 되는데 자산은 안 썼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산이 과대예요, 과소예요? 과소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익도 써야 되는데 수익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수익도 과소평가가 되겠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산의 과소계상, 자산을 갖다가 안 썼으니 과소계상 정확히 맞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과소계상. 그죠? 두 번째, 지금 여기 비용 문제 있어요, 없어요? 비용 전혀 언급도 안 됐어. 또 이거를 갖다가 고르는 어떤 누군가 있다면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고르면 안 돼요. 세 번째, 부채 여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물건을 팔고 웬 부채?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도 2번 보기나 3번 보기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쪽 재무에게 이 파트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찍었다, 이 문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의 과대계상, 이거 과소계상이라고 써놨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1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재무회계 문제였었고, A형일 때요, A형일 때, 자 9번부터 12번 이런 네 문제는 원가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가계산 문제 또 오래됐죠?
자, 원가 계산 문제도 복습 겸 이제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원가 행태하면 뭐가 기억이 나야 돼요? 제가 원가 행태는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기 원가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인지라 잘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항목인데, 원가 행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오기만 하면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변동비와 고정비, 또한 변동비의 변형 형태인 준 변동비 그래프들로 기억하면 더 좋겠죠. 편하니까. 얘는 고정비, 그다음에 얘는 준 고정비. 이 항목들이 떠오르셔야 이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고 바로 풀 수가 있어요. 변동비의 대표적인 것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투입이 될수록 비례해서 원가가 총원가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은 직접 재료비하고요. 대표적인 게 직접 노무비, 이런 것들이 변동비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고정비의 대표적인 것은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고정비의 대표적인 거예요.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여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총 원가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대요. 그럼 여기서 총 원가 변동, 조업도하고 상관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건 고정원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정원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총원가 그래프, 원가 그래프와, 자, 여기 그래프를 조업도라고 봤을 때, 자, 일단 조업도 상관없이 만드는 제품의 수량이 100개가 됐던 200개가 됐던 300개가 됐던 이 조업도하고는 상관없이 비용, 총원가는 일정하다. 이건 고정비를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그래프는 총원가고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조업도 변동에 비례해서 변동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 혼합원가라고도 부른다. 아,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겠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그래프예요? 변동비와 고정비, 즉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형태가 결합된 형태,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준변동비 또는 혼합원가 이렇게 불렀었던 거잖아요. 바로 준변동비를 지금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준변동비의 대표적인 계정이 뭐 있어요? 여러분, 전화요금이에요. 전화요금은 기본요금 있고, 그 다음에 기본요금 내용 어떤 일정한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사용한 것에 비례해서 금액이 발생한다. 반대로 전화요금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직접 재료원가,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여기 고정비에 해당될 것이고, 직접 재료원가는 변동비에 해당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요건가 보다 혼합원가인 걸 알았으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혼합원가에 대한 걸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다가 혼합원가 하나 써놓을까요? 두 개 합친 것을 뭐라고도 본다? 혼합원가. 이 혼합원가의 말은 바로 이 준변동비의 이름이 혼합원가였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네요. 제가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흔하게 나온다 그랬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서 양쪽을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깊이 있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우선 품종이 적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대표적인 게 조선업, 배 생각하라든지 비행기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단일 종류. 근데 여기는 좀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다품종이고, 그다음에 얘는 소량 또는 주문 생산에 적합한 것이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단일 종류를 연속 대량 생산한다. 단일 종류로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라고 얘기해 드렸단 말이죠. 벌써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 얘가 첫 번째 거는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거라서 얘는 틀렸어요.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얘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 또는 건설업, 건물도 생각하면 되겠죠.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한 업종입니다. 예, 맞고요. 세 번째, 직접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핵심 과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한다. 여기도 잠깐 복습할까요? 여기 개별 원가 계산해서 원가 계산할 때 얘는 직접비에는 뭐뭐 있어요? 직접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것이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핵심 과제라는 얘기도 많이 쓴다고 그랬었고, 또는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구분이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얘기해드렸던 그 항목이었었어요. 자, 비교하는 참이니까 여기 종합원가 계산도 한번 정리를 비교해서 해보면, 종합원가 계산인 경우에는 직접비 간접비가 아니라 얘는 직접 재료비하고 또 뭐로 구분한다?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뭐가 있는데요? 가공원가에는 직접 노무비하고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종합원가 계산할 때 왜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원가 여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직접 재료비와 그다음에 가공원가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입 시점이 달라서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직접 재료비, 가공비 이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각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맞는 말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10번의 답은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11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일 공선 수량을 갖다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선에 대한 거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주로 문제는 이제 세무이급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긴 한데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완성품 우리 환산량 계산하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얘도 이렇게 그려놓고 의미를 한번 다시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공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공품인데 기초제공품은 400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수량은 1000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수량은 200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첫 번째 종합원가 계산할 때는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냐면, 첫 번째 물량 흐름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원가를 집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는 단위당 원가를 갖다가 계산해야지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제조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금액을 계산하는 이런 다섯 가지 순서대로 종합원가 계산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물량 흐름은 지금 투입된 양이 1400개인데 기말 제공품이 지금 200개가 있다면 지금 완성품 수량은 몇 개가 돼야지 돼요? 1200개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1200개가 돼야 되는데 이 1200개 중에서 1000개는 완성품으로 나와 있고 지금 나머지 200개가 뭐로 나와 있대요? 공선품이라고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선 수량은 지금 몇 개다? 200개래요. 이렇게. 그러면 공손이 무슨 뜻이라 했었어요? 공손이라는 건 불량품이라 했잖아요. 이 완성품 1200개 중에서 1000개는 정상품인데 얘는 지금 200개는 불량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공손품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공손. 그런데 이 공손 중에서도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다 그랬었어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는데 정상 공손은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 공손은 그 수량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그냥 판매한 것으로 봐요. 정상 공손은 그래서 어디에다 포함시킨다? 매출 원가에다가 포함시키는 반면에 비정상 공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손해가 불량품이 나온 것임으로 인해서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 공손은 200개라고 했었고 밑에 정상 공송품은 완성품의 5%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완성품이 지금 몇 개라고 얘기해 드렸었어요? 1000개 5%면 여기 5%면 몇 개가 돼요? 여기 5%면 50개가 되죠? 그럼 공손 200개 중에서 정상 공손이 50개로 나왔다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가 계산 중에서도 내용만 이해하게 되면 얘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항상 계산하는 방식이나 내용은 간단한데 용어들을 많이 어려워하고 익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것이지 문제 자체는 거의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영업의 비용까지 해당되는 거 공선수량까지 계산을 해봤고 답은 150개가 됩니다. 자, 원가 계산의 12번 마지막 문제인데 총 제조원가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얘도 또 까먹었을 때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써봐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제공품 계정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용어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계정은 제공품 계정에서 우리 회계 흐름은 여기 기초 제공품이 되겠죠. 여기 기초 제공품 원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만원이라고 기초 제공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래요? 8만원.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라 그랬었죠. 자, 근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뭔지 얘를 못 알아들으면, 뭔지를 모르면 이거 말짱 도로 무기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그랬었어요. 여기 올 때는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 제공품 밑에 단기 매입에 상품 계정으로 따지면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것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라 했었죠. 여기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제조 간접비 중에서도 이 두 가지로 구분하라 그랬었죠. 여기 변동 제조 간접비로 나눌 수 있고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제조 간접비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다,
고정제조간접비다 이게 나와 있으면 두 개 다 합쳐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대부분은 다 뭐가 발생한다? 고정제조간접비가 8, 90%에 해당되므로 주는 제조간접비 중에서 고정제조간접비가 주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얘가 주류예요.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를 다 합친 금액 또는 용어가 뭐라 그랬었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비용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세 개를 다 합친 거. 자, 문제에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 바로 이 금액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보니까 금액을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8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32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장에서 전력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장에서 임차료는 다 제조 간접비에 속한 것들이죠.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5만 원. 여기에 뭐 변동이다 고정이다 이런 거 구분해 놓지 않았으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한 금액이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금액이 얼마가 돼요? 보니까 여기 40만 원, 60만 원, 70만, 75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라고 쓰면 되겠다. 75만 원이라고 쓰면 답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문제 원가 계산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13번부터 15번까지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 이거 제가 과세대상 여러 번 정리를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말할 때는 이렇게 여쭤봤었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언제 부과돼요?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언제 부과돼? 뭐 할 때 부가가치세가 생겨요? 이런 얘기인데 이를 갖다 뭐라고 얘기해 드렸었냐면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 10% 부과돼요. 또 뭐 있어요? 수입 재화가 있을 때 10% 부가가치세 부과돼요. 이렇게 했었죠. 나와있잖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 수입. 용역 수입 본 적 없죠. 바로 여기 4번이 지금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것도 뭐 여러 번 설명했던 거라서 아마 문제 보셨다면 금방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하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성명으로 잘못된 걸 찾으래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고 돼 있죠. 그죠? 정확하게 잘 설명했네요. 두 번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딴 데 가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딴 데 가서도 우리나라 지금 저기 전산만 끝내준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해도 다 받아줍니다. 잘못된 건 2번이 잘못됐네요. 세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먼저 발급받고 관련된 돈 쓸 때마다 뭐 받아야 돼? 세금계산서나 관련된 거 받아야지 그거 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한다 그랬었고요. 네 번째,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저기 사업자 정정사유들 있죠? 발생하면 바로 이렇게 세무서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자, 직전 1영년. 직전 1영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년 전 얘기하는 거, 1년 전 얘기
하는 얘기고요.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간이거세자는 모든 계산이 다 뭘로 한다? 공급대가로 하라 그랬어요.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죠. 정확히 설명 잘 하고 있네요. 요거 갖고 정리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간이과세자 보통 세무기급에 많이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에 벌써 많이 출제를 했는데 요즘 그 개정세법으로 해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1급에도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네요.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된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요거 넘는 사람은 8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 주어야지 돼요. 이 개정세법에서 바뀐 내용들이에요. 자, 네 번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없다. 간이사업자는 여기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급대가로 계산한 부가세액이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혜택을 주고 있죠. 근데 거기다 환급까지? 그건 아니다 싶죠. 자, 그래서 106회 올해 2023년에 첫 번 시행되었던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론 문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실기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